책 읽어주는 세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고양이 오스카입니다. 데이비드 도사 지음, 공경이 옮김, 펴낸 곳은 도서출판 이문사입니다. 저자 데이비드 도사는 노인의학 전문의이자 브라운 대학교 의과대학 부교수입니다. 고양이 오스카와 환자들 사이에 있었던 신기한 일들을 2007년 7월 A4 한 장 반 정도의 분량으로 뉴 잉글랜드 의학 저널에 발표했는데, 이 이야기는 즉각 전 세계 방송과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이를 계기로 저자는 오스카 이야기를 책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옮김이 공경이 교수의 글로 이 책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삶의 단면이다. 사랑하는 이들이 곁에 있어도 결국 생의 마지막 문은 혼자 열어야 하는 게 인생이다. 그런데 그 문이 열리는 순간을 미리 알고 끝까지 함께 해주는 고양이가 있다. 미국 동부의 고즈넉한 마을에 있는 요양병원에 오스카라는 고양이가 산다. 치매 노인을 주로 보살피는 병동에서는 환자들과 교감할 수 있도록 동물들을 키우는데, 그 가운데 오스카만이 유독 세상을 떠나기 직전의 환자들 곁에 있다가 눈을 감는 순간을 함께한다. 병동 의료진은 그 신기한 현상에 주목하고, 저자는 오랜 시간 오스카와 환자들을 관찰하고 환자 보호자나 유가족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스카가 모두에게 큰 위안이 된다는 것을 깨닫는다. 허무맹랑한 소문으로 치부하던 노인의학 전문의인 저자 역시 오스카의 예지력을 믿게 되지만, 이 책은 그 신비로운 현상보다는 노화의 과정, 치매라는 질환, 치매 환자 가족들의 어려움 등 우리 사회와 가정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세세히 다룬다. 특히 우리가 막연히 알고 두려워하는 치매라는 질환에 대해 새로이 알게 되고, 어떻게 하면 나나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을 잘 맞이할 수 있는지 생각하게 해준다. 책 고양이 오스카는 요양원에 사는 고양이 오스카의 특별한 능력과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동 실화 에세이입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감지하는 고양이 오스카. 자기 일을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지 간에 자신의 일터가 멋져 보인다. 석유 사업가는 먼지 자욱한 평원을 보면 그 땅에서 석유를 끌어올리는 상상을 한다. 소방관들은 불타는 건물을 보면 도움을 주고 싶어 아드레날린이 솟구친다. 트럭 운전사는 뻥 뚫린 도로, 혼자 보내는 시간, 길을 가는 여정, 목적지를 사랑한다. 나는 노인병 전문으로 미국 로드아일랜드주 프로비던스 시내에 있는 스티어하우스 요양원에서 일한다. 사람들은 내게 요양원에서 일하면 우울하고 힘들지 않느냐고들 묻지만,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사실 좀 당황스럽다. 내가 돌보는 환자와 가족들은 사랑하고 서로에게 헌신하는 분들이다. 나는 그들을 통해 매일 보람과 깨달음을 얻는다. 세상에 부귀영화를 다 준다 해도 나는 내 직업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직업의 특성상 이따금 최악의 상황을 목격하기도 하지만 환자가 맞이하는 최고의 순간을 함께하는 축복도 누린다. 부모님은 모두 의사였다. 그러나 내가 노인학을 전공하겠다고 하자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소아과 의사였기 때문이다. 어머니와 삼촌이 소아과 의사고 할아버지도 소아과 의사였다. 어머니가 가끔
아이들이 훨씬 더 귀엽지 않니? 라고 말했던 걸로 보아 내가 가업과는 정반대인 노인의학을 선택할 거라는 느낌이 오래전부터 있었던 모양이다. 물론 수학과를 전공할까 생각해 본 적도 있다. 난 두 아이의 아빠일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와 아기를 매우 좋아한다. 그러나 직업으로 아이와 노인을 돌보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그림으로 비유를 하자면 아이들은 텅 빈 종이와 같아서 새로움과 무한한 가능성을 느낄 수 있다면 노인을 돌보는 일은 색감이 풍부한 그림과 같다. 나이 든 분들에게는 세월과 함께한 이야기가 켜켜이 쌓여 있다. 내 컨디션이 좋을 때 그들을 바라보면 어린 시절이 어땠을지 다 보인다. 세상을 떠난 지 오래인 그들의 부모, 그들이 가본 곳과 보았던 것들이 떠오른다. 마치 만원경을 거꾸로 들여다보는 것처럼 현재에서 과거로 돌아간다. 내가 이 일을 사랑하는 데에는 스티어 하우스가 요양원 치고는 예쁜 곳이라는 사실도 한몫한다. 햇살 좋은 날이면 큼직한 창으로 빛이 쏟아져 들어오고 거의 매일 로비에는 피아노 음악이 흐른다. 그리고 이곳에는 오스카가 있다. 고양이 오스카의 특별한 능력을 처음 알아차린 사람이 나였다고 말하고 싶지만 불행히도 나는 아니다. 나보다 훨씬 더 통찰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었다. 2006년 여름 아침, 병동에는 아무도 없었다. 대신 간호사 책상 위에서 나를 바라보는 두 개의 눈과 마주쳤다. 그 의심 많은 눈망울은 나를 위험인물인지 아닌지 살펴보는 듯 했다. 안녕 마야, 잘 있었니? 털이 길고 하얀 고양이는 나를 반기기는커녕 고개를 숙여 아빠를 핥는 데 열중했다. 다들 어디 있니 마야? 오늘따라 3층이 이상하게 조용했다. 복도는 텅 비었고 병실 문 옆에 대충 놓인 보행기들만이 사람이 사는 느낌을 줄 뿐이었다. 보행기들은 장난꾸러기 아이가 놀이를 끝낸 후 아무렇게나 내던진 조립식 장난감 같았다. 복도 끝의 큰 직사각형 창문으로 든 아침 햇살이 넓은 통로를 비추었다. 나는 당직 간호사인 메리 미란다를 찾고 있었다. 메리는 3층 병동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알고 있다. 환자의 사연뿐 아니라 스티어 하우스에 대해 모르는 게 없는 핵심 정보원이라고나 할까. 메리가 공식 책임자는 아니지만 병동의 의사들과 직원들은 모두 그녀가 실제 운영자라고 생각했다. 메리는 환자에게 어머니 같은 존재다. 그녀는 병동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꿰뚫고 있다. 상사들도 그녀의 의견에 따른다. 이렇게 이른 아침에는 병실 문이 닫혀있게 마련이다. 메리가 환자에게 오전 처치를 하고 있는 322호실도 예외가 아니다. 병실 문을 두드리니 안에서 기다리라는 대답이 들려왔다. 복도에서 기다리면서 문 옆에 걸린 브렌다 스미스의 가족 사진을 쳐다보았다. 이름 거트루드 브렌다 스미스, 생년월일 1918년 1월 21일. 이 흰 종이에 인쇄되어 코르크판 상단에 붙어 있었다. 손주들이 이름표 주위를 구슬과 장식품으로 예쁘게 꾸며놓았다. 흑백 사진 속에는 이제 갓 20대가 된 예쁜 아가씨가 있었다. 하얀 얼굴이 도드라지는 짙은 립스틱을 바르고 1940년대에 유행하던 여름옷을 입고 있었다. 그녀는 해군 제복 차림의 미남과 팔짱을 끼고 있었다. 다른 팔에는 양산이 걸려 있었다. 전쟁이 끝난 직후의 어느 여름날 오후 공원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을 두 사람의 모습을 쉽게 상상할 수 있었다. 그들의 얼굴을 찬찬히 훑어보았다.
분명 사랑에 빠져 있었다. 그 사진 밑에 세월이 흘러 어린 두 자녀와 함께 찍은 부부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컬러 사진이었지만 오래되어 색이 바랬다. 스미스 씨는 머리숱이 줄었고 브렌다는 회색 머리카락이 늘었다. 사진 속 부부는 이제 더 큰 미래를 꿈꾸는 당당한 부모가 되어 있었다. 마지막 사진에는 나이든 스미스 부인이 있었다. 깔끔하게 옷을 차려입고 은발을 단정하게 빗어넘겨 멋진 모자를 쓴 차림새였다. 남편은 옆에 없었지만 자식들과 손주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밑에는 할머니의 80번째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라고 적혀 있었다. 그로부터 8년이 지났다. 다시 노크를 하고 병실로 들어갔다. 메리가 환자를 보살피고 있었다. 생일사진 속 멋진 차림의 할머니는 아니지만 옛 모습의 그림자는 여전히 남아있었다. 저 찾으셨어요? 메리가 성가시다는 듯 물었다. 네, 오늘 어떤 분을 진료해야 하는지 물어보려고요. 여기 처치를 끝낸 다음 간호사실에서 봬요. 병실에서 나오려고 몸을 돌리자 침대 옆에 웅크리고 서 있던 메리가 허리를 펴며 말했다. 데이비드, 다시 생각해보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네요. 가서 사울의 다리를 살펴봐 줄래요? 다리가 빨갛게 부어있더라고요. 염증이 재발한 것 같아요. 알았어요. 사울에게 가보지요. 병실에서 나와 사울 스트라한을 찾으러 갔다. 80살인 그는 이 병동에서 지낸 지 오래되었다. 사울은 보스턴 레드삭스 유니폼을 입고 야구 모자를 쓴 채 텔레비전 앞 안락 의자에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에서는 아침 토크쇼가 한창이었다. 텔레비전에서 재밌는 거라도 합니까? 나는 별다른 대답을 기대하지 않고 물었다. 사울 옆에 앉아 텔레비전을 힐끗 보았더니 젊은 여배우가 어디 가나 쫓아다니는 파파라치 때문에 얼마나 괴로운지 말하고 있었다. 모두 고민이 있네요. 그렇죠, 사울? 나는 그를 더 찬찬히 살폈다. 사울은 진행 중인 치매 말고도 4년 전 그를 덮친 심각한 뇌졸중 때문에 언어 기능을 잃었다. 그렇지만 사울은 여전히 생기 있는 눈빛으로 나를 마주 보았고 말하려 애쓰고 있었다.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다리를 진찰하러 왔다고 말했다. 사울은 20년간 우렬성 신부전을 앓고 있었고 그 때문에 두 다리는 부종으로 벌겋게 부어 있었다. 오른쪽 다리가 더 심하고 만져보니 아주 뜨거웠다. 메리가 걱정한 그대로였다. 사울, 다시 항생제를 드셔야 할 것 같네요. 나는 사울의 딸에게 전화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간호사실로 들어가니 마야는 여전히 책상 위에서 털을 핥고 있었다. 내가 들어가자 마야는 여긴 우리 둘이 있기엔 너무 좁아 라는 뜻 책상에서 뛰어내렸다. 사울에게 좋지 않은 처방을 메모한 뒤 메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메리는 고등학생이던 1970년대에 간호조무사로 일하기 시작했고 간호학교에서 실습하면서 노인들을 돌보는 것이 자신과 잘 맞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메리는 내가 아는 가장 헌신적인 간호사였다. 그뿐만 아니라 일을 할 때에는 육감을 발휘해서 가장 관심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금세 알아차렸다.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요. 메리가 간호사실로 들어오면서 명랑하게 말했다. 데이비드, 몇 분만 시간을 낼 수 있겠어요?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서요. 복도를 걸어가면서 메리는 릴리아 데이비스에 대해 간단히 소개했다. 릴리아는 다른 의사가 돌보는 환자인데요. 이제 80살이고 여기 오신 지 18달 됐어요. 3달 전쯤 몸무게가 급격히 줄기 시작하더니
하혈을 해서 큰 병원으로 보냈죠. 병원에서는 대장암이 전신에 퍼졌다고 진단했어요. 치매가 심해서 가족은 암 치료를 포기하고 릴리아를 이곳으로 다시 보냈어요. 의사로서 그것이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했다. 병실에 들어가니 부인은 옆으로 누워 눈을 감고 얕은 숨을 내뱉고 있었다. 왼팔에 꽂은 링거에 모르핀 펌프가 연결되어 있었다. 방 한쪽에 놓인 빈 침대는 시트가 옆으로 밀쳐져 있었다. 조금 전까지 누군가 거기서 잠을 잔 모양이었다. 내가 묻기도 전에 눈치 빠른 메리가 말했다. 데이비스 부인의 따님이 있었는데 집에 다녀오라고 보냈어요. 샤워하고 옷 좀 갈아입으라고요. 여기서 36시간이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무엇인가요? 내 질문에 메리가 침대 발치를 가리켰다. 봐요. 내가 다가가자 검은색과 흰색이 섞인 얼룩 고양이가 이불 위로 머리를 들었다. 목에 달린 종이 가볍게 흔들렸다. 고양이는 귀를 바짝 세우고 무언가 물어보는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고양이를 못 본 척하고 환자에게 다가갔다. 고양이는 다시 고개를 숙이더니 부인의 오른쪽 다리에 몸을 기대고서는 가르랑거렸다. 부인은 편안한 얼굴이었다. 환자분은 괜찮아 보이는군요. 약 처방이 필요한가요? 데이비드 부인은 괜찮아요. 고양이를 보세요. 고양이요? 겨우 고양이를 보라고 여기까지 데려온 겁니까? 이 아이는 오스카예요. 메리가 마치 저녁 파티에서 누군가를 소개하듯이 말했다. 알아요. 우리 병동에서 키우는 고양이잖아요. 나는 부르퉁하게 대꾸했다. 그렇죠. 사실 오스카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병동에서 오스카를 본 게 몇 번이나 되나요? 평소 오스카는 어딘가에 숨어 있곤 하거든요. 맞는 말이었다. 오스카가 병동에서 산 지 1년이 넘었는데도 내가 그를 본 적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가끔 사료와 물그릇이 있는 접수대 옆에 있거나 낡아빠진 담요에서 웅크리고 자는 것을 보았을 뿐이다. 오스카는 확실히 사교성이 좋은 고양이가 아니었다. 녀석이 이제야 우리와 친해졌나 보죠. 내가 고양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고양이는 뭐든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들었어요. 부인이 자기를 성가시게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겠죠. 데이비드, 내 말이 어처구니 없게 들릴지는 알아요. 하지만 오스카는 환자들에게 살갑게 구는 고양이가 아니에요. 평소에는 거의 어딘가 숨어있고 어쩌다 가끔 내 방에 와요. 그런데 최근에 직원 2-3명이 오스카가 특정한 몇몇 환자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런데 그게 왜 어처구니 없죠? 데이비스 부인 옆에 몸을 동그랗게 만 채 누워있는 오스카를 쳐다보자니 갑자기 고대 이집트인들이 장례를 치를 때 고양이를 함께 매장했다는 것이 생각났다. 고양이가 함께 있는 풍경은 확실히 평화로웠다. 메리가 천천히 말했다. 중요한 것은 오스카가 임종 직전인 환자들 옆에 붙어 있는다는 점이에요. 그 말에 내 인내심이 바닥났다. 그러니까 데이비스 부인이 오늘 죽는다는 말입니까? 나는 그녀를 내려다보면서 방금 내뱉은 말을 후회했다. 힘겹게 숨을 내쉬는 환자 앞에서 부적절한 언행에 죄책감이 들었다. 내가 보기에도 부인은 곧 운명을 달리할 것 같았다. 하지만 그것은 침대 발치의 고양이가 아닌 치매와 급격히 진행되는 암 때문일 것이다. 메리는 난감해했다. 그녀를 비웃은 게 살짝 마음에 걸렸다. 누군가 죽어간다는 것을 고양이가 알 가능성도 있겠죠. 냄새로 암을 탐지하는 개들에 대한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일본에서는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물고기 떼가 떠오른다고 하고요. 사실은 오스카가 어제도 다른 환자가 죽기 직전에 그 병실 안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계속 말하려던 메리는 내 표정을 보더니 설득하려던 것을 그만두었다. 잠시 우리는 말없이 눈앞의 광경을 바라보았다. 부인의 다리를 파고든 고양이가 나직하게 가르랑거렸다. 내가 침묵을 깨면서 말했다. 메리, 내 말을 오해하지 말아요. 환자 곁에서 임종을 지키는 동물이 있다니 참 멋진 것 같네요. 사실이라면 아주 흐뭇한 일이에요. 내가 어릴 때 키운 개도 늘 나를 졸졸 따라다녔어요. 나는 침대 옆으로 가서 오스카를 쓰다듬으려 했다. 오스카는 번개 같은 속도로 내 손을 후려쳤다. 나는 깜짝 놀라 물러나면서 손에 피가 나는지 살폈다. 오스카는 사교성이 좋은 고양이가 아니라고 말했잖아요. 메리가 살짝 웃으며 말했다. 사교성은 개뿔, 녀석은 날 해칠 뻔했다고요. 나는 조금 과장된 반응을 보였다. 아니요, 오스카는 상냥할 때는 굉장히 상냥해요. 지금은 환자를 보호하려고 그런 것뿐이에요. 메리, 녀석은 고양이고 고양이들은 자기한테 좋은 일이 아니면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오스카는 빈자리와 앉아있을 포근한 담요를 찾아다니는 것일 뿐이에요. 나는 할퀴 자국이 있는지 손을 꼼꼼히 들여다보았다. 세상에, 오스카는 거의 건드리지도 않았다고요. 메리, 사실 난 고양이를 좋아하지 않아요. 오스카도 날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것 같네요. 메리가 소리내 웃었다. 고양이들은 사람을 싫어하지 않아요. 다만 그 사람이 자기를 겁내는지 아닌지 알 뿐이죠. 사람이 무서워하면 고양이는 거기에 맞게 반응해요. 웃지 말아요. 어릴 때 고양이에 대한 안 좋은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한순간 메리에게 할머니가 키우던 고양이에 대해 말할까 말까 고민했다. 그렇지만 내가 불쌍하다는 듯 웃는 메리의 얼굴을 보고는 과거의 일을 묻어두기로 했다. 메리가 침묵을 깨고 말했다. 분명히 성미가 고약한 고양이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처럼요. 하지만 한 번의 나쁜 경험 때문에 모든 고양이를 거부하면 안 되죠. 게다가 고양이가 누군가를 해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여기서 고양이를 키우지도 않았겠죠. 나는 오스카와 데이비스 부인을 번갈아 보면서 말했다. 정말 웃기네요. 오스카는 자기를 귀찮게 하지 않기 때문에 죽어가는 환자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데이비드, 그 이상의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데이비스 부인이 오늘 돌아가실 거라는 뜻인가요? 그건 두고 봐야 알겠죠. 요양원에서 나와 차를 몰고 외래 환자 진료소로 가는 중 할머니 댁에 있던 고양이를 떠올렸다. 고양이 이름은 퓨마였다. 이름에 걸맞는 체격을 지녔고 만날 때마다 점점 더 체구가 커지는 것 같았다. 할머니 댁에 갈 때마다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이글거리던 퓨마의 눈이 떠오르자 나는 고양이는 무서운 존재가 맞다고 새삼 인정했다. 생각에 잠겨 있는데 휴대폰 전화가 울렸다. 메리였다. 선생님이 떠나고 몇 분 후에 데이비스 부인이 돌아가셨어요. 내가 그 병실에서 그녀가 숨쉬는 걸 본 지 1시간도 채 안 지났는데 오랫동안 환자가 죽는 걸 봤지만 난 여전히 죽음이 낯설다. 메리, 고양이 일을 너무 유난스럽게 보지 말아요. 어쨌든 데이비스 부인은 곧 돌아가실 상황이었어요. 심각한 병을 2가지나 앓고 있었으니까요. 네, 그랬죠. 하지만 분명히 말하는데 여기서는 누군가 돌아가실 때마다 이런 일이 벌어져요. 환자의 가족 중에서도 이 일을 눈치채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메리는 잠시 말이 없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데이비드, 난 그 고양이가 죽음을 감지한다고 생각해요. 오스카와 함께한 첫 회진. 평범한 수요일이었다. 아니, 3층 접수대에 앉아있는 새로운 얼굴을 보기 전까지는 평범한 수요일이라고 생각했다. 그 새로운 얼굴은 8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할머니였다. 고상한 하늘색 캐시미어 스웨터 차림이었고 공들여 화장을 한 데다 매니큐어까지 깔끔하게 바른 모습이었다. 흰머리가 섞인 금발은 귀 뒤로 넘겨 예스럽고 값비싸 보이는 머리핀을 꽂고 있었다. 내가 뭐라 말을 꺼내기도 전에 메리가 선수를 쳤다. 선생님, 루이즈 체인버스랑 인사 나누세요. 우리 병동의 새로운 접수 담당자예요. 우리 뭐라고요? 예산 문제로 3층에는 접수 담당자가 없었다. 내가 어리둥절해하자 메리가 웃음을 터뜨렸다. 우리 환자 중 한 분이에요. 루이즈는 전화가 울리지도 않았는데 수화기를 들고 말하고 있었다. 메리에게 들은 다른 환자 이야기가 떠올랐다. 보험 설계사였던 그는 병실에서 뚜뚜 소리나는 전화기를 들고 보험을 팔았다. 새로운 환자분인가요? 내가 물었다. 아니요. 루이즈는 여기 온 지 석 달쯤 되었어요. 최근 들어 여기까지 나오셔서 우리랑 같이 앉아있기 시작했어요. 가끔 우리가 접수대에 없으면 대신 전화를 받아주세요. 나는 수화기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기를 반복하는 루이즈를 바라보면서 그녀가 이곳을 지키는 사이 얼마나 많은 환자 가족들이 통화를 하지 못해 애가 탔을지 궁금해졌다. 예산이 빠듯한데 도움도 받고 좋네요. 내 말에 메리가 웃었다. 아이고 놀리지 마세요, 데이비드. 환자 가족들은 루이즈를 좋아해요. 루이즈는 예전에 큰 회사에서 임원 비서로 일했대요. 전화 받는 습관이 뼛속 깊이 박혀 있는 거죠. 메리는 우리를 곁눈질하고 있는 루이즈를 힐끗 쳐다보더니 덧붙여 말했다. 그리고 그거 알아요? 루이즈는 키 큰 남자를 좋아한답니다. 그때 루이즈가 뭐라고 중얼댔고 그 말을 알아들은 메리가 아이처럼 깔깔댔다. 뭐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접수대 쪽으로 다가가면서 물었다. 내가 뭐랬어요? 루이즈가 선생님을 좋아할 거라고 했잖아요. 메리가 대답했다. 루이즈가 대체 무슨 말을 했는데요? 선생님이 귀엽다는데요? 나는 믿을 수 없어 고개를 저었다. 그걸 어떻게 알아들었죠? 여기서 오래 일하다 보니 아는 거죠. 예전부터 메리는 아무도 못 알아듣는 환자의 말을 이해했다. 그녀가 가진 수많은 재능 중에 하나였다. 메리가 책상에서 일어나더니 뒤쪽 책장에서 차트 하나를 집어들었다. 선생님, 사울 스트라한의 검사 결과 좀 보세요. 메리가 말했다. 사울의 다리 상태 때문에 처방한 항생제가 별 도움이 되지 못한 모양이었다. 낫기는커녕 그새 다른 합병증이 생겼다. 백혈구 수치로 볼 때 감염은 악화되고 있었고 탈수 증세도 있는 듯 했다. 내가 가서 살펴보죠. 내 말에 메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별다른 기대는 하지 않는 것 같았다. 사울의 상태가 어떤지 우리는 다 아는데 따님이 생각을 다시 해주셔야 할 텐데요. 내 경험상 마음의 준비가 안 된 환자 가족들을 설득하기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다. 사울의 딸은 마음의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었다.
가서 사울을 좀 살펴볼게요. 나는 사울의 병실로 향했다. 내가 접수대 앞을 지날 때 루이즈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내 앞으로 오더니 포옹이라도 하려는 듯 양팔을 벌렸다. 메리가 말했다. 봐요, 루이즈는 선생님을 진짜 좋아한다니까요. 내가 포옹하자 루이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문득 난 알아차렸다. 날 다른 사람으로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난 살짝 부하를 내며 메리의 웃음소리를 뒤로 하고 사울의 병실로 향했다. 루이즈가 누구로 착각했든 선생님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사울은 또 안락 의자에 몸을 기대고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을 켜놓았지만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그는 여전히 레드삭스 야구 모자를 쓰고 있었다. 뉴 잉글랜드 지역 사람들이 흔히 그렇듯 사울 역시 열렬한 야구광이었다. 그의 방에는 야구용품과 기념품이 즐비했다. 침대 옆 협탁에는 보스턴 레드삭스 홈구장인 페네이 파크 앞에서 손자로 보이는 아이의 목에 팔을 두른 채 당당하게 서 있는 사울의 사진이 있었다. 곧 스프링 캠프가 시작되겠네요. 사울 옆에 의자를 끌어다 앉으며 말했다. 그가 응원하는 팀이 2004년에 드디어 월드 시리즈에서 최종 우승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궁금했다. 치매에 걸리지 않은 보스턴 레드삭스 팬들조차도 밤비노의 저주가 86년 만에 풀렸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사울의 심장과 폐를 청진한 다음 다리를 살피는 것으로 진찰을 마무리했다. 메리가 옳았다. 항생제 치료를 했는데도 염증이 재발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염증이 다리에서 무릎 쪽으로 퍼지는 듯 했다. 치료를 했을 때 염증이 어떤 식으로 사라지거나 퍼지는지 알기 위해 염증으로 붉게된 부위를 볼펜으로 표시했다. 그런 다음 사울 옆에 앉아서 다른 검사 결과들을 살폈다. 내성이 강한 박테리아에 감염되었다는 것을 즉시 알 수 있었다. 이 고약한 포도상 구근은 최근 모든 의사들의 골칫거리였다. 나는 몇 가지 남지 않은 치료법 중 무엇이 좋을지 고심하다가 누군가의 기척을 느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오스카가 바닥에 앉아서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아, 너구나. 이제 나랑 같이 회진을 하는 거니? 몸을 굽혀서 손을 내밀었다. 오스카는 손에 코를 대고 킁킁거리더니 일어나서 내 쪽으로 다가왔다. 나는 고양이의 귀 뒤쪽을 가만히 긁어주었다. 그러자 오스카는 내 무릎으로 폴짝 뛰어 올라앉고는 나를 쳐다보면서 가르랑댔다. 자, 넌 어떻게 생각하니? 나는 환자를 턱으로 가리키면서 고양이에게 물었다. 잠깐 동안 오스카는 실제로 진찰이라도 하는 듯이 사울을 유심히 살폈다. 그러더니 내 무릎에서 뛰어내려가 안락의자로 다가갔다. 고양이는 안락의자 팔걸이에 휙 올라 고개를 쳐들고 공기 냄새를 맡았다. 그리고 다시 아래로 내려와 잽싸게 병실을 빠져나갔다. 방금 오스카가 자신의 소견을 내게 전했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사울에게 인사를 한 뒤 접수대로 돌아갔다. 메리는 차트에 뭔가를 적느라 분주했다. 지금 막 오스카랑 같이 회진을 했어요. 내가 웃으며 큰소리로 말했다. 메리가 고개를 휙 들었다. 이제 오스카를 믿는 거예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궁금하긴 하네요. 죽음이 다가올 때 감지하는 능력을 가졌다 정도로 정리하자고요. 오스카는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는 호르몬 냄새를 맡는 게 아닐까요? 모르겠어요. 난 그 이상의 뭔가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요. 일전에 죽음이 가까웠을 때 특별한 냄새를 맡는다는 의료기관 종사자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거든요. 메리의 말을 들으면서 나는 과학적으로 가능한 설명이 적어도 하나쯤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세포 활동이 중단되면 우리 몸은 기아 상태가 되는데 그때 케톤이 만들어지죠. 나는 당뇨병 환자에게서 나는 달짝지근한 화학적 부산물의 냄새에 대해 설명했다. 메리가 어깨를 으쓱했다. 개인적으로는 단순한 냄새 이상의 뭔가가 있다고 믿고 싶어요. 오스카는 직원들의 행동을 따라하는 것일지도 몰라요. 병실에서 선생님이 사울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을 봤으니까요. 밥값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나는 생각에 잠긴 채 복도를 바라보았다. 그럴듯한 생각이에요. 하지만 환자가 죽어갈 때 오스카가 제일 먼저 그 방에 들어가는 이유는 설명하지 못하네요. 내가 인상을 쓰고 있었는지 메리가 장난스럽게 내 팔을 때리며 말했다. 조심하세요. 진실을 파헤치다 다칠지도 몰라요. 내가 대꾸했다. 참 웃기죠. 의과대학에서 공부했고 의사로서 경험도 쌓았는데 여전히 병실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모르겠어요. 환자 가족들이 사랑하는 이의 생명이 얼마나 남았느냐고 묻는 경우에도 별다른 대답을 못하지요. 환자의 가족들이 늘 궁금해하는 문제죠. 메리는 그때 뭐라고 대답하나요? 그건 하느님만 아시는데 나는 그분 전화번호는 모른다고요. 고양이처럼 내가 무의식적으로 말했다. 뭐라고요? 이제 메리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그런 말 있잖아요. 개는 주인이 부르면 오지만 고양이는 메시지만 받고 자기가 오고 싶을 때 온다는 말이요. 나는 고양이 사료 그릇이 놓여 있는 책상 아래를 힐끗 보았다. 오스카는 없었다. 실은 조금 전에 오스카가 사울이 병실에 와서 냄새를 맡더니 걱정할 게 없다는 듯 나가더라고요. 오스카는 선생님이 사울을 고쳐주리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병원 조직도에서 내 이름이 고양이 아래칸에 있다고 생각하니 체면이 말이 아니네요. 내 대꾸에 메리는 키득키득 웃었다. 나는 그녀를 보다가 문득 오스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다. 메리, 오스카가 하는 일을 처음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의자에 등을 기댔다. 처음에는 별다르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환자가 죽을 때마다 늘 오스카가 그 자리에 있다고 간호조무사 몇 명이 수군대기 시작했죠. 내 기억으로는 오스카의 첫 번째 환자인 메리언 맥컬로였어요. 메리언이 고양이를 정말 좋아했기 때문에 아들 잭이 종종 오스카를 병실에 데려오곤 했죠. 그래도 오스카는 메리언 옆에 오래 있지 않고 병실을 뛰쳐나가곤 했어요. 메리언의 병세가 깊어질수록 더 오래 있었다더군요. 메리언이 죽던 날 오스카는 스스로 침대 위로 올라가서 내내 그녀 옆에 있었어요. 며칠 후 잭이 나한테 전화해서 오스카가 침대 위에 올라와 주어서 고마웠다고 말하더군요. 왜요? 잭은 그것을 어머니가 곧 돌아가신다는 신호로 여겼나 봐요. 메리가 나를 보았다. 당시에는 훈훈한 얘기라고 생각했지만 심각하게 여기지는 않았어요.
더 알고 싶으시면 잭과 얘기해보세요. 메리는 그때 처음 눈치를 챈 거군요. 그러면 어쩌다가 이 일을 믿게 됐죠? 내가 물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후에 있었던 일 때문이에요. 그 무렵 이미 간호사 몇 명을 비롯해서 많은 이들이 오스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당시 선생님의 환자였던 랠프 레이놀즈가 위독했고 우리는 랠프를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해주려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병원에서 의사 한 분이 와서 랠프를 살폈고 병실에서 나와서는 임종이 가까우니 마지막을 준비하라고 했어요. 그 선생님의 말을 들은 간호조무사 한 명이 오스카를 찾으러 갔죠. 메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이야기를 음미했다. 몇 분 뒤 그 간호조무사는 내려달라고 몸부림치는 오스카를 안고 돌아왔어요. 그녀는 오스카를 침대에 내려놓더니 환자의 임종이 가깝다면 오스카가 여기 있을 거라고 우리에게 장담했죠. 그러나 오스카는 우리를 미쳤다는 듯이 바라보다가 간호조무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쏜살같이 병실에서 뛰어나갔어요. 몇 시간 후 우리는 접수대 아래 숨어있는 오스카를 발견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랠프는 36시간을 버텼어요. 하지만 그가 눈을 감기 4시간 전 우리는 문 닫힌 병실 앞에서 서성이는 오스카를 보았죠. 오스카는 몹시 서글퍼 보였어요. 문을 열어주자 오스카는 곧장 침대로 가서 랠프 곁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더니 거기 웅크리고 앉아서 꼼짝도 하지 않더군요. 몇 시간 뒤 랠프는 세상을 떠났죠. 오스카는 장의사가 도착할 때까지 고인의 곁을 떠나지 않았고 우리가 간식으로 유인한 끝에야 겨우 랠프한테서 떼어낼 수 있었죠. 나는 머리를 가로저었지만 놀라서였는지 아니면 못 믿어서였는지는 잘 모르겠다. 메리는 내 반응을 살피더니 살짝 미소를 지었다. 선생님, 이제야 우리 고양이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네요. 나는 양손을 들었다. 글쎄요, 메리. 난 여전히 뼛속까지 과학자예요. 메리가 과학자 운운하는 것을 질색하는 줄 알면서도 나는 계속 말을 이었다. 나는 모든 것을 감정을 배제하고 바라보라고 배웠죠. 진실에 더 가까운 이론을 만들 때까지 계속해서 사실을 분석하고 이론을 만들고 들쑤셔봐야 한다고요. 그건 메리도 알 거예요. 과학적 관점에서 이 일을 살펴보자면 고양이가 죽음을 예견할 수 있다는 주장은 무시하고 넘어가면 그만이에요. 차라리 고양이가 죽어가는 환자들 옆에 앉아있는 것이 가족들이 모이고 손을 잡고 작별 인사를 하는 그런 분위기와 움직임 때문이라고 보는 편이 훨씬 설득력 있죠. 그게 아니면 고양이는 자기를 성가시게 하지 않으니까 죽어가는 사람들 옆에 어슬렁거리는 것일 뿐일 수도 있고요. 또 고양이들은 하루에 3분의 1을 잠으로 보내니까 따뜻한 침대 위에 앉아있는 고양이를 발견할 가능성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메리가 활짝 웃었다. 내가 일종의 임계점에 이르렀고 오스카의 재능을 믿을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눈치챈 모양이었다. 메리는 더 이상 밀어붙이지는 않았지만 한마디 보태지 않고 넘어가지도 못했다. 하지만 우리 고양이한테 뭔가 특별한 점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실 거죠? 모든 정황 증거를 고려하면 확실히 그런 것 같네요. 그럼 조사를 더 해보세요. 선생님은 연구자잖아요. 오스카가 지켜보는 가운데 눈을 감은 환자들의 가족 몇 사람과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는 게 좋을 거예요. 손해될 건 없겠네요. 나는 의사라는 직업은 종종 수사관 노릇을 하게 만든다고 생각했다. 어떤 분야보다도 과학은 탐지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나는 이 수수께끼의 핵심에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고 느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내가 물었다. 나 같으면 믿을 만한 사람부터 시작하겠어요. 메리가 조언했다. 도나 리처즈? 내가 물었다. 그보다 더 적당한 사람은 없겠네요. 메리가 필요 이상으로 만족스러워하면서 맞장구 쳤다. 난 그녀가 옳은 말을 하면 괜히 심통이 난다. 요양원에서 부모님을 떠나보낸 자매. 다시 고양이에 관한 수수께끼를 푸는 수사관이 되어야 할 시점이었지만 어느 쪽으로 방향을 돌려야 할지 고민이었다. 늘 그렇듯 올바른 방향을 알려준 사람은 메리였다. 환자들을 진료하던 어느 날 오후 그녀가 말했다. 데이비드, 아직 리타와 아넷을 만나보지 않았죠? 내가 만난 보호자들 가운데 그 자매가 스티어 하우스에 가장 오래 머물렀을 거예요. 사실이 그랬다. 두 자매는 처음에는 아버지, 나중에는 어머니를 간호하러 꼬박 10년간 요양원을 들락거렸다. 네 발 가진 동물의 수수께끼를 푸는 데 필요한 통찰력을 주기에 딱 좋은 인물들이었다. 나는 그들이 다시는 요양원에 발을 들여놓고 싶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며 리타에게 전화를 걸었다. 예상과는 달리 리타는 며칠 후 요양원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 오스카 이야기라면 언제나 환영이에요. 옛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즐거울 테고요. 병원에서 외래 환자를 진료한 뒤 스티어 하우스로 가면서 내 인생의 지난 10년과 함께 변해버린 모든 것을 떠올렸다. 나는 의대를 졸업한 뒤 3년간 수련의, 2년간 전임의를 거쳐 전문의가 되었다. 아내를 만나 결혼했고 어느덧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다. 이기적이고 자족하는 독신남에서 가족이 주는 즐거움과 책임감을 동시에 지닌 가장이 되었다. 신체적으로도 변화가 왔다. 속상하게도 몸무게는 10kg 가까이 늘었고 드문드문 생긴 흰머리가 살짝 넓어진 이마를 덮고 있다. 그리고 지병과 신체적인 불편에 적응하며 사는 법을 배웠다. 리타와 아넷이 차례로 부모를 간호하는 사이에 나에게는 그런 일이 있었다. 요양원에 도착하니 자매는 휴게실에 앉아서 직원들과 즐겁게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 몇 달 만의 방문이어서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의 안부를 묻고 있는 듯 했다. 나는 한동안 물러서서 간호조무사들과 간호사들이 대화하러 오는 광경을 지켜보았다. 자매가 직원들을 얼마나 편안하게 대하는지가 눈에 들어왔다. 눈물을 흘리거나 슬픈 표정을 짓는 것이 아니라 웃음과 따뜻한 미소만 오갔다.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 같아서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그때 리타가 뒤쪽에서 머뭇거리는 나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어 인사했다. 그제야 나는 그쪽으로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리타. 좋아 보이네요. 아넷도요. 우리는 도서관으로 걸어가면서 가벼운 안부를 주고받았다. 이곳에 다시 오니 기분이 묘하겠어요. 내 말에 리타와 아넷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긴 복도를 걷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가 걸으며 지나치는 문 하나하나가 특별한 추억으로 들어가는 입구라도 되는 듯 자매는 생각에 푹 잠겨 있었다. 사람들은 대부분 놓아주려 하지 않죠. 리타가 뜬금없이 말했다. 어느새 우리는 도서관으로 들어섰고 리타는 약간 심란한 듯 실내를 둘러보았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내가 물었다. 환자 가족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일이 환자를 놓아주는 것임을 나는 경험으로 알았지만 리타의 생각을 듣고 싶었다. 가장 나쁜 방법으로 환자를 되돌리려고 하니까요. 자녀들은 부모의 예전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요. 성적표에 사인해주던 아버지로, 추수감사절 만찬을 준비하던 어머니로. 하지만 그럴 수 없잖아요. 그것을 아는 것, 또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대개 추억, 함께 나눈 경험, 희망, 두려움 같은 보이지 않는 것들로 이루어진다. 한 사람이 없어지면 상대방은 끈떨어진 연처럼 혼자 남는다. 추억이 버티게 해줄 수 있지만 관계에서 보이지 않는 요소들이 없어지면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만 남는다. 끝내지 못한 말다툼, 살갑게 건네지 못한 따뜻한 말, 다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손톱 밑에 가시처럼 찔러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이 된다. 그런 것들이 해결될 때까지는 상실감을 극복하기란 매우 어렵다. 그래서 그 상실감을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이번엔 아넷이 대답했다. 시간이 좀 걸리죠. 처음에는 일부러 관심을 딴 데로 돌리거나 딴청을 피워야 해요. 이런 대답은 처음이라 다시 물었다. 무슨 뜻인가요? 아넷이 대답했다. 이런 식일 거예요. 아버지가 치매 진단을 받은 지 몇 년이 지난 어느 밤 저한테 전화를 하셨더군요. 제가 한밤중이니 다시 가서 주무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몹시 불안해하셨어요. 내가 낯선 여자와 함께 있구나.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다. 내가 여기로 와서 나를 집으로 데려가다오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넷은 그 일을 떠올리며 고개를 저었다. 그녀가 말을 이었다. 저는 1시간 가까이 전화기를 붙들고 침대에 누운 여자가 제 어머니이자 아버지의 아내라고 설득하려고 애썼죠. 결국 아버지를 달래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상황은 더 안 좋아졌죠. 리타가 거들었고 아넷이 계속 말했다. 그때부터 점점 전화를 자주 하셨어요. 인정하기는 싫지만 저도 처음에는 화가 좀 났죠. 아넷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미소를 지었고 다시 말을 이어갔다. 아니, 솔직히 엄청 화가 났어요. 그 모르는 여자가 사실은 어머니라는 말을 몇 번이나 더 했는지 몰라요. 억장이 무너지면서도 짜증스러웠죠. 하지만 결국엔 그런 반복적인 일에는 일일이 설명하기보단 관심을 딴 데로 돌리는 것이 최선임을 알게 되었죠. 저는 그 모르는 여자가 아버지의 아내라고 설득하는 것을 멈추고 그냥 화제를 바꾸었어요. 그랬더니 매사가 잘 풀렸죠. 리타가 말했다. 어머니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가 스티어하우스 3층에 처음 오셨을 땐 어머니는 이 요양원이 아버지가 세상을 뜨기 전에 만나러 왔던 곳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게 어머니가 처음부터 스티어하우스를 좋아한 이유이기도 했죠. 어머니 마음속에는 이미 내부 구조, 병실들, 고양이들까지 인지되어 있었거든요. 어머니는 마야를 특히 귀여워하셨죠. 오스카는 별로였고요. 아넷이 맞장구 치며 웃었다. 그리고 직원들도 여럿 기억하고 계셨죠. 이 직원들이 낯익어서 어머니는 불안해하지 않았어요. 때로 우리가 병실에 앉아있으면 어머니는 아버지의 안부를 묻곤 했죠. 리타는 씁쓸하게 미소 지으면서 덧붙였다. 우린 아버지가 지금 전화 받으러 잠깐 나가셨는데 곧 돌아오실 거라고 어머니한테 말하곤 했어요.
딴청 피우기에 익숙해지죠. 최소한 저는 그랬어요. 아넷이 말했다. 소소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리타가 소리내어 웃으면서 말했다. 내게는 그런 일들이 소소해 보이지 않았다. 그러면 혹시 죄책감이 들지는 않았나요? 거짓말하면서요? 리타가 끼어들었다. 아넷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우린 그것을 연극놀이라고 생각했어요. 기억력 장애가 있는 사람의 관심을 딴 데 돌리게 만드는 역할을 맡은 거죠. 우린 어머니를 우리의 현실로 되돌아오게 할 수 없었어요. 우리가 어머니의 현실로 들어가야 했죠. 이번에는 리타가 말했다. 그건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도 도움이 됐죠. 연극을 한다는 설정은 현재에만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생각이 사방팔방으로 뻗쳐서 마음 둘 곳이 없어져 무기력해질 수도 있어요. 자매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그들이 10년 넘게 간병하는 동안 치매 전문가가 다 되었다고 생각했다. 두 분은 치매에 적응하는 법을 제대로 배우신 것 같네요. 내 말에 아넷이 말했다. 선생님, 그게 쉽지만은 않았어요. 아버지에게 통했던 방법이 어머니한테는 통하지 않아서 언제나 새로운 전략을 찾아야 했어요. 퇴근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날도 많았고요. 신경쇠약에 걸리기도 했어요. 리타가 고개를 끄덕여 맞장구 쳤다. 막바지에 이르러서는 어머니가 저를 알아보지 못했죠.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셨어요? 내가 물었다. 사소한 작은 일에서 위안을 삼았죠. 이 말은 어딘가 익숙했다. 아넷이 끼어들었다. 어머니는 블루스와 포크 음악을 좋아했어요. 심지어 임종 전에도 좋아하는 노래가 들리면 박자에 맞춰 발을 까딱거리곤 했죠. 어머니가 식사를 전혀 하지 않으려 할 때에는 아이스크림을 드렸어요. 모든 환자를 행복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도 요양원에 적응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환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마찬가지죠. 리타가 말했다. 나는 그녀의 마지막 말을 징검다리 삼아서 오스카 이야기를 꺼냈다. 병동에 있는 고양이들이 스티어 하우스를 좀 편안하게 생각하게끔 만들었을까요? 아넷이 대답했다. 물론이죠. 우리 자매 모두 오스카와 마야에게 큰 위안을 받았어요. 고양이들은 요양원을 훨씬 더 지낼 만한 곳으로 만들어 주었죠. 개들을 보며 머리를 식힐 수 있거든요. 환자들뿐만 아니라 방문객들에게도 그래요. 고양이를 지켜보고 있노라면 푹 빠져들거든요. 고양이가 햇빛 아래 몸을 쭉 펴고 있으면 고양이 요가지요. 또 리타가 말했다. 보고 있으면 위로가 되지요. 거리 축제를 구경하는 것처럼 창밖을 내다보는 모습이나 세상에 아무 근심 없다는 듯 제 몸을 핥는 것은 또 어떻고요? 나는 속으로 그 말에 동의했다. 고양이들 덕분에 한눈을 팔면서 한숨 돌리곤 했죠. 리타가 말했다.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오스카가 있었습니까? 리타는 생긋 웃고 나서 대답했다. 선생님, 제가 그 자리에 없었다면 저도 아마 믿지 않았을 거예요. 믿지 않았을 거라니 뭘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 여러 번 위독하셨는데 그때마다 오스카가 병실에 들어와 어머니를 살피고 나가곤 했어요. 오래 머물진 않았죠. 그냥 들어와서 어머니 발에 코를 대고 킁킁거리다가 다시 나가버렸어요. 발냄새를 맡았다고? 그건 새로운 정보였다. 놀랐나요? 아니요. 다른 환자 가족들에게 오스카가 그런 행동을 한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리타는 심호흡을 크게 하고 나서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슥슥슥 하고 긁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 궁금해서 동생을 쳐다봤던 기억이 나요. 문 밖을 내다봤지만 고양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또 슥슥슥 소리가 나는 거예요. 누군가 방문을 두드리기 전까지 거의 1시간 동안 계속 그 소리가 났어요. 아넷이 끼어들어 설명을 이어갔다. 간호조무사가 병실로 들어와서 우리더러 문을 열어놔도 괜찮겠냐고 물었죠. 우리 둘 다 어안이 벙벙해서 이유를 물었지요. 그녀는 오스카가 문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했죠. 그런데 긁는 소리는 어디서 난 겁니까? 내 물음에 리타가 말했다. 오스카가 문간에 앉아 있다가 옆 병실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오스카는 거기서 방에 들어오고 싶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려고 계속 벽을 긁은 거지요. 간호조무사는 오스카가 몇 시간 동안 병실 문 밖에서 왔다 갔다 했다더군요. 그래서 우리한테 문을 열어놔도 괜찮겠냐고 물은 거죠. 우리는 좋다고 했고요. 그런데 문이 열리기 무섭게 오스카가 쏜살같이 들어오더니 침대 위 어머니 곁으로 뛰어 올라갔어요. 오스카는 어머니 옆에 자리를 잡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우리를 빤히 쳐다보더군요. 그러더니 어머니 옆에 앉아서 몸을 동그랗게 말고는 잠들었어요. 아넷이 말했다. 우리는 너무 놀라서 서로 쳐다보기만 했죠. 그럼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오스카가 있었군요. 리타는 손을 들어 내 말을 막았다. 나는 그녀가 전에도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음을 짐작했다. 더 재미난 점이 있어요. 잠시 후 간호조무사가 침대 시트를 갈러왔어요. 그녀는 오스카를 침대에서 내려보내려 했죠. 그런데 오스카는 간호조무사를 빤히 쳐다보면서도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오스카를 들어서 옮기려 하자 위협하는 소리를 내면서 앞발로 그녀를 때렸지 뭐예요. 나는 오스카와 처음 만났던 일이 떠올라서 손을 무의식적으로 문질렀다. 그래서 누가 이겼습니까? 나는 어떻게 됐을지 알면서도 물었다. 리타가 대답했다. 아유, 오스카가 이겼죠. 간호조무사는 포기했고요. 오스카는 어머니가 눈을 감을 때까지 단 한순간도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장의사가 도착할 때까지 자리를 지켰죠. 아넷이 기억을 되살리며 말했다. 가장 이상했던 일은 장의사가 와서 어머니를 바퀴 침대에 모시고 나갈 때 오스카가 차렷 자세를 하듯 서 있었던 거예요. 호위병처럼. 리타가 말했다. 그래요, 호위병처럼. 아넷이 맞장구 쳤다. 우습지만 나는 리타와 아넷이 이야기를 마치면 사고 현장에서 주랭랑 치듯이 곧바로 요양원에서 뛰쳐나갈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자매는 오히려 가기 싫은 눈치였다. 리타의 말 맞다나 스티어 하우스는 그들에게 제2의 집 같은 곳이었다. 오랫동안 머물면서 사귄 친구들 덕분이었을 것이다. 두 자매가 나에게 호의를 베푼 것은 오스카와 고양이 친구들 덕분임이 분명했다. 도나를 만나고 온 나에게 메리는 오스카를 모녀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 같은 존재라고 표현했고 나는 오스카를 그런 관점에서 보기 시작했다. 무시무시한 곳에 있는 사람들을 좀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하는 상냥한 안내인 같은 녀석이라고 말이다. 그것이 오랜 세월 스티어 하우스에서 고양이를 키우는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환자들은 고양이를 좋아한다. 고양이들은 비판하지 않는다. 그 사람의 직업이 뭐든
부자든 가난하든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기억하든 아니든 최근 뉴스를 알든 아니든 고양이는 상관하지 않는다. 우리는 오스카가 병상을 지키기 전부터 고양이들이 환자에게는 물론이고 가족들에게도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다. 고양이들은 두려움을 가지고 요양원을 찾는 환자 가족들을 안심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 같다. 요양원을 찾는 보호자와 문병객들에게 환자의 변한 모습은 큰 충격이 될 수도 있다. 그렇기에 익숙한 것에서 위로를 얻으려고 한다. 고양이라는 이름의 따뜻하고 포근한 위안을 말이다.